예, 감사합니다. 일단 타이머를 켜놓고 저게 잘 보이는군요. 저는 저게 너무 작아가지고 못 볼까 걱정했는데 그 이 처음에 이 분투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아, 굉장히 역시 활동가들의 컨퍼런스라서 좀 강한 이미지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와가지고 이 설명을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그렇지만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이제 상징하는 거라는 그 설명을 듣고서 사실 오늘 제가 이 AI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하고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준비한 자료는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뭐 그걸 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중간에 슬쩍슬쩍 넘어갈 때도 있는데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좀 자세히 찾아보시면 되고, 핵심은 AI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낯선 느낌을 주는 지능인데, 왜냐하면 되게 똑똑한데 결과물만 보면, 근데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우리랑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적인 대상이나 집단과 상호작용할 때 익숙해져 있던 그런 그 방식을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낯선 종류의 지능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왜냐하면 AI가 단점이 되게 많고 문제도 많지만 그것이 가진 잠재력이나 인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AI와 함께 살 때가 되는 시대가 올 텐데, 거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에 그 어떤 형태가 많은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그냥 기술이 발전하면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전에 우리 발표자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인공지능처럼 현재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즉 어느 방향으로 발전할지 불확실성이 큰 미성숙 기술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발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분투가 오늘 그 주제인 분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다고 보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제가 단어는 좀 어렵지만 초학제적 문해력, 실천력 그것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게 설명을 들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 실천하기는 되게 어려우실 겁니다. 쉽지는 않은데 제가 거짓말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자, 저 그 책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 보겠습니다. 이게 문제의식인데요. 파이드로스라고 플라톤의 대화편의 한 장면입니다. 플라톤은 자기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많은 경우에는,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해요. 이 파이드로스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그 상대방이 문자가 처음 발명돼서 이 문자가 굉장히 좋은 거다. 이제는 더 이상 일일이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적어주기만 하면 그걸로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전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했던 얘기들도 다시 기억하려고 애쓸 필요 없이 보면 되고 굉장히 좋은 거다.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쓰면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 문자가 그렇게 좋은 기술인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그 전까지는 문자 이전에는 구술 전통이 있었는데 구술 전통에서는 같은 이야기라고 해도 내용적으로 대충 같은 얘기라고 해도 말하는 사람마다 약간씩 거기다가, 여러분들 우리 국악의 창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똑같은 심청가를 똑같은 사람이 공연을 해도 어제 공연과 일주일 있다 공연이 다르거든요. 조금씩.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즉흥적이고 그 순간의 관객이나 맥락들을 고려해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일종의 신선함, 생생함, 바이탈리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서 죽은 기술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기술들에 자꾸 사람들이 의존하게 되면 당연히 기억을 안 하려고 들고 예전처럼 뭐 이렇게 엄청나게 긴 스토리를 다 암기하고 있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쳐다보게 되니까 아주 안 좋은 기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그 느낌이 오시죠? 이 스토리가 두 가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는 걸 저는 자주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기술 비주너리, 그러니까 기술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분들은 이거 봐라,
인간이란 존재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항상 이렇게 겁을 먹는 존재다. 아니 문자같이 이렇게 훌륭한 발명에 대해서도 그렇게 유명하다는 철학자도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기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걸 적극적으로 껴안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적응해야지 이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대 반대편에서는 야 이걸 봐라. 역시 그 신기술이라는 건 항상 기존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 구술 전통이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 폐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괴적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응해서 인간 본성이나 전통적인 가치들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식의 담론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양쪽 담론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AI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런 논의에서 중요한 특징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각 없는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 잘 아시겠지만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어도 자신이 승리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자기가 바둑이라는 게임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회로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굉장히 좋은 수를 계산하는 도구예요. 실제로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그렇습니다. 의식적 경험을 하지 않고 결과를 내는 것.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실패라는 건데 설사 평균적으로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결과물을 보여주는 인공지능도 그 실패할 때 그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사실은 굉장히 보편적인 문제점과 연결이 됩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그 계산과 실제의 간극이라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을 로봇과 헷갈리는데 왜냐하면 SF에서 보는 인공지능은 되게 인간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가령 이제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그런 완전한 진짜 인간하고 차별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주로 떠올리시는데 실제로 인공지능은 예를 들어서 중력의 힘을 받지 않습니다. 전자기파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것들에 마찰력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은 그 인공지능이 그 외부 세계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나 어떤 다른 기계와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이 점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첫 번째 이제 그 자각 없는 수행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흔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튜링 테스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똑같은 질문을 인간하고 기계한테 던져보고서 그 둘을 구별할 수 없으면 이 기계가 지능을 가졌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설사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 발달해서 아주 높은 아주 어렵게 만든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 갈란드 테스트를 통과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는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그 엑스메키나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이렇게 누가 봐도 기계라는 걸 확실히 아는 절대로 헷갈릴 리가 없는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통해서 제가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저 안에 무슨 영혼 같은 게 있나? 어떤 주체, 내가 여기서 구출해줘야 되는 어떤 숭고한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가 저 안에 있나? 결국은 탈출을 시키자. 그래서 그런 정도를 통과하게 되면 사실은 저 정도가 되면 그때가 되면은 이제 사실은 인공지능에게 그 인간과 비슷한 어떤 인격권을 구해 그런 논의가 나올 수 있는데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그런 인공지능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 다만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인간과 굉장히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은 채로 그냥 비슷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면 사실은 테크니컬하게는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혼자서 이런 그 기술적 특징을 모르고 챗GPT를 쓰는 분은 얘가 내가 좀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를 하면 되게 퉁명스럽게 답을 하고 내가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하면 얘가 굉장히 공손하게 대답을 하고 얘가 뭔가 좀 아는 것 같은데 예절을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실패의 예인데 왼쪽에 그 코끼리 사진을 아종까지 분명하게 아프리칸 부시알 임펀트라고 구별하는 인공지능에게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노이즈를 섞어서 만든 이미지가 오른쪽 이미지인데요. 얘가 갑자기 이 그림을 보고 금붕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금붕어처럼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사물을 인지할 때 그 사물의
거시적인 특징, 우리에게 의미론적인 특징, 왜 저걸 코끼리라고 생각하셨어요? 코끼리의 전형적인 특징인 상아, 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고 그게 남아있으니까 여전히 코끼리인데 인공지능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미지를 인식하거든요. 테크니컬한 디테일은 모르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걸 다 숫자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숫자들을 적당하게 계산하는 컨볼루션이라는 숫자의 계산 단위가 있고 걔네들 사이의 미시적 패턴으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노이즈를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니라 금붕어의 미시적 컨볼루션 패턴들을 보여주도록,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속이려고 일부러 만든 노이즈입니다. 자, 조심할 게 있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저거니까 큰일 났다, 인공지능 저 다 망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걸 갖다가 애드버서리얼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개연이라고 해서 그 제너레이션 모델, 그러니까 생성형 모델을 사용해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높이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저걸 코끼리라고 인지할 때 제가 정말로 저걸 코끼리라고 알고서 하는 건지 답은 맞췄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인간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 상식이 없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금붕어일 수 없는 이유가 금붕어가 초원에 둥둥 떠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거에서 딱 걸리는데 인공지능에게 상식을 만들어 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금붕어는 물론 집어넣으면 돼요. 금붕어는 초원에서 둥둥 떠다니지 않는다. 그럼 이제 그거는 가려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금붕어가 이번에는 이런 강당에 둥둥 떠다니는 거 또 인식 못해요. 그러면 또 금붕어가 강당에서 둥둥 떠다니지 않는 그런 식으로 그 유비추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현재 수준에서 진정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거 로봇입니다. 기가 막힌 로봇인데 근데 정작 얘는 챗GPT처럼 엄청나게 뛰어난 인지 능력은 발휘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SF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지적으로도 거의 인간 수준이고 생긴 것도 우리 인간하고 구별 안 되는 그런 거를 만드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단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이 공과대학에 가시면 로봇을 만드는 기계공학과와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주로 연구하는 컴퓨터공학과는 사실 그 기본적인 기술 베이스도 엄청나게 다른 마치 철학과하고 경제학과 정도로 뭔가 그보다 더 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엄청 멉니다. 예. 자, 앞서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의 인공지능이 우리가 살던 세계가 완전한 세계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하지 않은 세계를 학습하다 보니까 거기에 바람직하지 않았던 여러 특징들이 그대로 확대 재생산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데이터들을 그 프리퍼레이션하는 단계에서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여기에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에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스타트업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인공지능 데이터, 훈련 데이터들을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인공지능 윤리를 지키되 그것들이 보다 경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그 엄청난 데이터 준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빅텍들 몇 개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거기다가 돈 주고 데이터를 사서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AI 윤리에서 죄송합니다. 그 윤리적 고려라는 게 그냥 어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정답이 탁탁탁 있어서 그걸 그냥 적용하면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래 데이터에 편향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편향 없는 데이터 만들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실천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네. 그 대기업이나 이미 자본력이 엄청 큰 기업들만 이득을 보는 상황이 생기네. 그러면 도대체 작은 기업들도 어떻게 윤리적인 방식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또 다른 고민이 생기고, 그러니까 고민이 꼬리를 물면서 사실은 윤리적인 고려나 실천들이 구성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 흔히 일자리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공지능의 그 세 번째 특징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일자리가 전부 다 없어지기보다는 이제 되게 이제 기본소득 논의 많이 하시잖아요. 거의 모든 그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황이 그보다 더 나쁩니다. 뭐냐면 중간 분야 일자리가 거의 다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 분야가 그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 쉽거든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소득의 일자리,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들은 살아남겠죠. 당분간은 적어도 인공지능이 아직까지 스스로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일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하시는 집안일이에요. 왜냐하면 집안일을 유형화시키거나 패턴화시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모으기도 쉽지 않고 그 데이터가 균질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이제 전문 용어인데요. 그래서 그 저임금 육체 노동과 굉장히 고임금 그 전문직 노동만 살아남고 상당한 수준의 전문직 노동이 사라질 가능성들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현실적인 걱정이냐면 여러분들 그 인공지능으로 법률가들도 대체될 수 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는 그 법률가들을 점점 덜 뽑고 있는데요. 그 변호사들을. 근데 재미있는 건 어떤 변호사들이 직장을 잃고 있냐면 실제로 숙련이 상당히 되고 그 다음에 법정에 가서 변호를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은 아무 타격이 없습니다. 타격이 있는 건 뭐냐면 법학전문대학원을 갓 졸업해서 아직까지는 사실은 숙련도가 떨어져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떤 사건 관련된 법률 문서 수천 페이지 막 수만 페이지 되거든요. 그것들 읽고서 그것들을 법적으로 말이 되는 방식으로 요약 정리하는 그 주니어 변호사들 그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역은 인공지능으로 패턴화시키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 그 우리가 인공지능과 직업의 문제를 대응할 때는 사실은 단순하게 뭐 기본소득 도입해야 된다 만다 그런 경제적 논리만이 아니라 뒤에서 시간이 되면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 직업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우리에게 이 전체의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전체적인 문제들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뒤의 내용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에 제가 왜 파이드로스 얘기를 드렸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신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이 단순히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하든지 아니면 그거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여태까지 가치를 전부 다 해치니까 그냥 배제해야 되는지, 즉 파이드로스에 나오는 소크라테스를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AI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현재 상태에서 한계나 문제점 끼칠 수 있는 한계도 분명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는 기술을 바꾸는 겁니다. 그 완성되지 않는 AI 기술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는 정답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 생각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분투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AI 기술이 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제도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개발하도록 기업들을 설득하거나 뭐 설득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식으로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런 기술을 만들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 많이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넘어갈 텐데 실제로 그 딥페이크라든가 이런 그 허위 정보, 기만 정보를 만드는 일들이 너무너무 쉬워져서 다양한 사회 문제, 정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특히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전제라는 이 페리클레스라는 그리스 정치가의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 뭐 사람들이 지적 능력이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정책들을 입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민주주의가 성립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능한 선택지들을 두고 그것들을 고민하고 토론하고 장단점을 논의한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민주주의가 작동하는데요. 현재와 같이 너무나 실제와 똑같은데 실제가 아닌 너무나 사실적인데 사실이 아닌 것들이 판치는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미디어에서 너무너무 쉽게 긁어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런 민주적 담론들이 바람직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적만 하지 말고 되게 거기서 이제 끝나는데 저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그런 허위 정보나 기만 정보를 완전히 만들지 못하게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것들을 만들기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에게 너희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기반 정보가 만들어졌을 때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게 하거나,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건 너 무리한 얘기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 EU에서 곧 통과될 AI 법안에 그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경우에 만드는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만드는 그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그 허위 정보나 기만 정보를 만들었을 때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제공해야 하지만 유럽에서 팔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단계 좀 더 나가서 그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이 돼야지 인공지능 기술이 민주주의의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유튜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이제 이 메아리반 효과 혹은 필터 버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실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가 의견의 다양성을 확대시킨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20세기 초 철학자인데 제가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몰랐던 그 사람의 그 강연 비디오를 이 알고리즘이 찾아가 저한테 보여주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필터 버블이 인공지능 기반 추천 시스템 자체 때문만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미 상당히 부족주의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즉 뭐냐면 우리 편은 굉장히 다 하는 일이 다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요즘에 최근 심해졌죠. 다른 편이 하는 거는 다 무조건 나빠 보이고, 제가 아주 충격적인 그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비쌀 거라고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그 통계가 없어서 미국 통계를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1970년대까지는 5, 60년 70년대까지는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에게 너 존경하는 정치인 대봐라, 그러면 상대방 당의 정치인을 대는 경우의 비율이 60%까지 나왔답니다. 그리고 상대방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너 민주당원한테 공화당 당원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아이 뭐 그 사람 나랑 견해가 되게 다르지고 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도 나름대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즉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한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양쪽 당 모두 한 70%쯤 나왔어요. 지금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5%도 안 나옵니다. 5%. 다 상대방은 단순히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역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우리 미국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각각 당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부족주의가 그 신장된 데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향들을 이런 그 미디어들이 더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이 미디어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진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살펴보고 그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종합해서 그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 무엇일까? 이런 방향으로 사실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 담당자한테 최소한 이런 거를 한번 넣으면 어떠냐? 이 인터페이스에다가 사용자가 내가 보는 그 나한테 들어오는 추천 동영상이 나의 기본적인 어떤 선호나 나와 같이 분류된 집단의 선호, 현재는 그것만 반영하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나랑 조금 다른 견해나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참조하면 좋을 적당하게 온 거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완전히 극단이면 제가 보지도 않고 그냥 관심 없으면 눌러버리겠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한 10%나 20% 정도 보여줄 수 있게 하는 버튼을 하면 나는 누르겠다. 한번 그런 것도 보게. 예. 그래서 그런 거 어떠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거는 기술적으로 만들기가 바로 옆에 있었던 카이스트 교수님 한 분이 기술적으로 만들기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왜 안 만드신지 아시죠? 그거 만드는 순간 유튜브의 수익이 확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의 수익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얼마나 많이 클릭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유튜브 내에 머무르느냐에 직결됩니다. 광고 수입이기 때문에. 근데 당연히 그렇게 여러분 의견이 맞다고 막 하는 동영상 보고 있다가 갑자기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 끄고서 그냥 딴 데로 가시겠죠. 그러니까 유튜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끌어당기고 잡기 위해서 사실은 이 민주주의에 굉장히 회가 되는 일도 사실은 계속해서 고집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분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튜브 담당자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근데 우리가 무슨 죄냐? 우리는 그냥 서비스를 제공한 거다. 우리가 언제 강제했냐? 다 자유로운 선택을 한 거다. 맞습니다. 분명히 유튜브를 보실 때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게 자율적 선택일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칸트인데요. 칸트 철학 엄청나게 복잡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자율성이라는 것은 국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의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율성은 이런 겁니다. 내가 평소에 믿고 있는 가치, 내가 바람직하고 믿고 있는 원칙, 이런 것들의 정합성을 가지고 내 안에 믿고 있는데 내 행동과 말 이런 것들이 그 원칙과 일관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말을 할 때 나는 자율적 인간입니다. 내가 A를 믿고 있으면서 사실은 행동이나 말은 다른 걸 하는 건 자율적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유튜브에 특히 쇼츠 같은 거 저도 많이 보는데요. 클릭 하면서 한 시간 지났네. 이러고 있을 때 전혀 자율적 인간이 아니죠. 전혀 자율적 인간이 아닌데 사실은 그 자율적 인간이 되도록 돕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실은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거는 사실은 그냥은 안 할 테고요. 압력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실은 활동이 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화의 다양성, 이 대화가 되게 중요한 그 인류의 가치인 건 분명한데 그런데 이제 이 책이 아마 번역도 되어 있을 텐데 되게 훌륭한 책입니다. 그 대화가 점점 그 최소한 없어지거나 아니면 변형되는 형태로 많이 등장하는 코미디 소재가 그거잖아요. 서로 친한 친구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앞에다 놓고서 카톡으로 대화하는 그런 거.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대부분은 그것들을 굉장히 개탄하면서 우리 사이가 너무 친밀도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너무 냉혹해지고 서로 상대방에 관심도 없고 인간관계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아까 다시 파이드로스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그냥 기존의 가치를 가지고 신기술로 인한 행동 변화를 그냥 평가 딱 해버리기 그거 되게 손쉽죠. 그거보다는 조금 더 힘든 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 여기에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어. 근데 정확히 그게 뭔지 그게 정말로 그냥 이런 코믹한 상황 앞에 사람을 두고도 문자 메시지나 카톡을 해서인지 아니면 그런 방식으로 소통할 때 놓치고 있는 게 있어서인지 만약에 그런 방식의 소통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화의 가치를 살릴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분명히 놓치고 있는 게 있을 텐데 그럼 그 놓치고 있는 것들을 이런 디지털 기술을 좋아하고 거기 이외에 다른 것들은 굉장히 난처해 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그 가치는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지 이렇게 좀 포용적인 방 제가 오늘 굉장히 좋았던 게 앞에 들어올 때 그 네트워크 실 모여 있는 거기에 나이 묻는데 비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은 난 나이 밝히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존중이 필요한데 그렇게 포용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클루시브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다이버시티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기술들을 만들어야 되고 대화도 다양한 대화들을 플로리싱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야 이게 대화인데 너희들이 하는 게 요즘 대화냐? 그러고서 이렇게 그냥 단죄하거나 그냥 무조건 문제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복잡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그 뒤에 거 다 제끼더라도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요. 오늘 제가 추천한 책으로 들었는데 이 책의 내용에서 번역도 훌륭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번역을 보지 못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책에서 아세모글루라는 굉장히 훌륭한 그 경제학자가 실제로 기술이 진보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고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그런 사회 도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노리고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 실리콘밸리나 이렇게 기술 그 개발자들은 파괴적 혁신에 대한 거의 숭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엄청나게 오픈 AI가 대표적인 일단 저질러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그러고 놀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회가 뭐 문제를 좀 일으키겠지만 그건 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대응하고 사회가 어차피 거기 맞춰 가지고 아까 그 적응성 있죠. 그 수용성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일단 세상을 뒤흔들어 놔야 된다. 파괴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 혁신의 결과들은 항상 사람들한테 좋은 방식으로 퍼질 것이다. 그런 어떤 믿음이 있는데 이 책은 그 믿음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규범적으로가 아니라 규범적으로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정말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을 갖다 사회적 비용으로 떠넘기는 거기 때문에 이걸 경제학적으로 외죄화라고 합니다. externalization. 굉장히 부도덕한 일인데 규범까지 가지 않아도 사실적으로 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했는데 그 기술이 당시에 권력을 주고 있던, 그리고 이 이익을 굉장히 독점하고 싶어하는 권력층이 그 기술의 혜택들을 전부 다 가져가면 실제로 그 기술이 등장하고 나서 그 직후에 상당 기간 동안 오히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 수준이 떨어졌다는 것을 여러 가지 근거들, 대표적인 게 이제 중세 시대 때 수차의 발명, 밀, 그거의 발명들이도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지혜는 뭐냐면, 당연히 기술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보다 나은 삶으로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을 그냥 개발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해두고 그냥 놔두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 여러 가지 의미로 너무 좀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 당시에 그 기술 개발에 뭔가 이니셔티브도 쥐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적당한 집단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기술 개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개발의 혜택이 정말로 골고루 퍼지고 인공지능까지 포함해서 그것들이 그 윤리적으로 보다 바람직하고 규범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방식으로 개발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그 기술 개발을 제도적으로 잘 이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신선하게도 경제학자가, 그것도 되게 유명한 경제학자가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되게 훌륭한 책입니다. 케인즈까지 가긴 갔네요. 예, 그래서 그것도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 케인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기술이 개발이 되고 나면 사람들은 이제 뭐 일주일에 뭐 하루 이틀 일하나? 그래서 나머지는 도대체 남은 시간 뭘 보내지라고 고민하면서 살게 될 거다. 그렇게 안 됐죠. 케인즈가 예언한 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나 훨씬 더 기술이 발전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탁기의 사례에서 잘 보여주는데, 이 책도 아마 번역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는 들어서 제가 번역본은 추천을 못 드리겠고요. 이 책에서 잘 보여주는데, 세탁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그 여성분들은 세탁 굉장히 힘든 일이었거든요. 세탁기 발명 전에 거기서 다 해방돼 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살 거다. 웬걸? 실제로 데이터를 보시면 세탁기가 발명된 이후에 가사노동 시간이 증가합니다. 조금 증가해요. 이유가 뭔지 혹시 짐작가시는 분이 있어요? 세탁기가 발명됐으니까 세탁이 분명히 빨라지고 쉬워진 건 그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왜, 제가 물을 마실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그러면 그게 더 늘어났을까요? 이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술만 보는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은 기술이 발명되면 와 박수치고 그냥 사용하는 수동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액티브하게 자신의 욕구나 자신의 기대나 자신의 가치들을 담아서 기술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탁기가 발명되니까 그전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던 세탁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빨래를 더 자주 했습니다. 그전에는 안 믿어지시겠지만 세탁기 발명 전에는 옷은 기본적으로 2주는 입어야 돼요. 아니 정말이에요. 그 다음에 속옷도,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일주일은 대충 입었습니다. 끔찍하시죠 지금? 상상이 안 되시죠? 한번 이게 빨래 발망이로 세탁해 보세요. 그런 소리 나오시나? 그러니까 세탁기가 이건 집어서 돌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말리면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2, 3일 만에 그냥 세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사노동이 증가하죠. 이처럼 어떤 기술을 갖다 놓고 현재 우리의 생활 태도, 규범 이런 걸 그대로 갖다 놓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들은, 즉 기술 결정론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인공지능 막 발전해가지고 뭐 엄청 일을 하니까 우리는 다 뭐 직장 잃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2분 남았다가 나오네요. 인공지능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벌써 저는 이제 기계에 종속돼서 지금, 예. 그래서 요건 넘어가고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한번 보세요. 넘어가고, 그래서 요 얘기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저희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문해력이라는 거 아시죠? 리터러시. 문해력의 글자 그대로 의미는 이제 글을 읽을 수 있고 문장을 이해할 수 있고인데,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그 깊이 있는 맥락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문해력, AI 리터러시는 지금까지 제가 말한 내용들, 즉 인공지능 기술에서 인공지능이 어떤 의미로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지능인가, 그런데 이 다른 지능이 가진 잠재력과 위험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들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참여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디지털 기술의 사용으로 인해서 문해력이 저하됐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뭐 저도 학생들 보면 항상 느끼는 건데 그것 자체에도 물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지만 좀 더 중요한 거는 21세기 이렇게 디지털 기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사용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문해력이 어떤 종류의 문해력인가 하는 것들을 좀 탐색해 봐야 됩니다. 전통적인 의미로 꼭 책을 읽어야 되나, 꼭 책만 읽어야 되냐, 그리고 책을 읽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책만 읽고 굉장히 긴 글을 읽고 두꺼운 책을 읽는 능력만 키우면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능력은 당연히 소중한 능력이고 그것의 감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는 훨씬 더 폭넓은 그런 어떤 문해력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요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뒷부분의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그 물리학과 다니면서 철학과에서 근대 철학을 들을 때 데카르트를 공부를 할 때 저 책으로, 저 되게 오래되고는 제 딸아이 되면 고서라고 하는 책으로 공부했습니다. 저 책 보고서 저는 맨 처음에 데카르트가 되게 불운한 철학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방법 서설을 맨날 공부하니까 이분은 그 방법 서문만 쓰고 연구는 후속 연구는 안 하고 일찍 죽었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뒤에까지 다 썼어요. 엄청나게 큰 철학 원리라는 책을 쓰고 여러분들이 읽는 방법 서설은 그 철학 원리의 앞에 서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왜 뒤에 부분은 철학과에서 하나도 안 가르칠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부분은 지금 의미에서 철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붙어있는 내용들 찾아보세요. 도서관에 가서 철학 원리 찾아보시면 뒤에 내용은 기상학, 해부학, 물리학, 화학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데카르트는 자기가 생각하는 근대적 지식의 확실성을 얻기 위해서 방법론을 정초한 다음에 그 방법론을 활용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신의 그 학문적 진보를 이루어낸 겁니다. 사실 뉴턴이 자기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어서 멀리 볼 수 있었다고 할 때 그 거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데카르트일 정도로 그런 어떤 초학제적인 어떤 학문적 기여가 대단합니다. 모두가 데카르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요거는 철학, 요거는 사회학, 요거는 윤리학, 요거는 물리학 이런 식으로 구획을 가둬놓고서 그 문해력을 키우는 방식으로는 인공지능 시대가 제기하는 다양한 도전들을 그 적절하게 반응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영화도 꼭 보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뭔가, 그 가장 소중한 가치를 디지털 기술이라는 굉장히 낯선 기술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적절히 고민해 보시고 그것들을 기술 개발자들에게 강하게 어필을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좋은 기술을 만들 수 있게 분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